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으며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여유가 없는 형편 때문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저한테 꿈이 있다면 남들처럼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삶에 저를 위한 공부는 너무나도 사치일 뿐이었답니다. 10대 때부터 일을 했으니 20대 중반엔 이미 사회생활 10년 차가 되어버렸더군요. 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저 또한 사는 곳에 너무 지쳐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우연히 만난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으니 꽃띠도 이런 꽃띠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그 남자와 함께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일하는 것을 너무 지쳐 남편에게 기대면서 살고 싶었죠. 남편은 누가 봐도 훤칠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저에게 남자 얼굴 보고 결혼했다는 말을 하셨을 정도였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초반에 참 애틋하고 행복했어요. 딱 1년간만 행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한참 사이가 좋던 때에 저희는 첫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딸아이였죠. 제 딸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큰둥해하는 겁니다. 꿈자리가 아들인 줄 알았더니 딸이야? 둘째는 아들이겠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말 못하는 애여도 다 느낀대요. 남편의 반응에 속상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첫째는 한참 뛰어놀 나이이고 둘째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와서 립스틱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엄마, 이거 아빠 차에서 주웠어요. 그런데 그 립스틱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비싼 립스틱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딘지 쎄한 기분이 저를 휘감았어요. 그 즈음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또 어떤 날은 향수 냄새를 묻히고 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그네가 이걸 당신 차에서 주웠다는데 이게 뭐예요? 보니까 비싼 거던데요?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게 내 차에 왜 있어? 나도 몰라. 되려 저한테 그런 게 왜 있냐고 묻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립스틱이 남편의 애인 것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남편과 사이가 와해되면서 저에게 폭로를 해버린 거였죠.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딸이랑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대한민국에 실수 한 번을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기나 할 것 같아. 지금은 헤어졌고 아무 관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알았어? 저런 성질머리는 어디서 배운 건지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었고 아직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첫째 아이와 뱃속에 둘째 아이를 두고 이혼할 용기는 없었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기도 했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과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애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애지중지하는 난초 닦는 일에 몰두하곤 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난초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줘요. 이 사람아, 나도 매일같이 회사에서 시달리고 오는데 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나를 한시도 가만두지 못해서 한달이야. 그냥 둬. 집에 있는 저놈의 난초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괜히 제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둥, 우리 애들한테도 엄마 닮아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다는 둥에 말을 하는데 진짜 주둥이를 확 꼬집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라는 생각으로 제 역할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엄마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604호 아저씨가 웬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봤대.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2번이라뇨. 장을 보던 것도 뒤로 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아직도 계집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은 숨길 생각도 없는 것인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이미 끝난 사이야. 다 지난 일이니 그냥 넘어가. 뭘 그냥 넘어가요, 뭘요? 예전에 끝난 사이면 도대체 언제부터 만나고 있던 건데요. 당신 내가 한번 그냥 넘어가 줬다고 또 넘어가 줄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남편은 20년 만에 다시 외도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울분에 차서 남편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뭐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신이 나 없으면 지금 당장 혼자서 뭘 어떻게 알고 살 건데, 어? 협박조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다정하진 않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사는 아빠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이번에는 제가 참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혼을 말하고 싶었던 것을 이내 삼키고 또 삼켰답니다. 그 이후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문득 어떤 찰나에 그 순간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고통스러웠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꾹 참았어요. 그날 이후론 남편은 조용하게 지냈어요. 특별히 이렇다 할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철이 들었는지 뭔지 아이들 생일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가족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듯 보였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는 자기 딴엔 할아버지라고 손주한테 용돈도 주면서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하더군요. 나이를 먹긴 하는 건지 철이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 사람이라 그 이후로는 저도 큰 소리를 많이 치면서 지냈어요. 나이를 먹어도 성질머리는 여전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2마디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낸 가정의 평화였기에 불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한 것도 어연 40년이 되어가네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신경을 많이 썼어서 그런지 머리가 계속 아픈 것이 이상하네. 남편이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병원을 한번 다녀오라고 했지만 원체 본인 건강에 자부심이 있는 양반이다 보니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을 다녀오라니까 말을 왜 안 들어요?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병원은 병원이야. 금방 괜찮아질 것을 왜 이렇게 호들갑이람.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요. 맨날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누굴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고생은 젊어서 다 시켰으니 그만하면 됐잖수. 됐어. 여편네 큰 소리 치기는. 다녀올게. 곧 죽어도 병원은 가지 않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자기 뜻을 꺾은 적이 없는 고집 불통인 사람이라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잠시 실갱이를 벌인 후에 저는 출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의아한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어디시죠?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을 가보래도 그렇게나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구나 싶었어요. 황급하게 병원에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상황이 심각해 보였답니다. 뇌에 핏줄이 막혀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하며 한시바삐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뇌수술을 해야 하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쓰러지기 전에 두통이라던가 손발이 저린다던가 증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아무런 말씀 없으셨나요? 한참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래도 워낙 고집불통인 사람이라 제가 억지로라도 보냈어야 했나 봐요. 예우는 지켜봐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뾰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케이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너무 얄밉고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지켜야만 하는 가족이니까요. 남편은 차차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우리를 피해가지는 못하더군요. 수술 이후 남편은 다리를 아예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증상을 보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리 신경이 손상될 만한 이유가 보이는 건 아닌데 수술 후에 편마비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대부분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아질 수 있는 거겠죠? 한평생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사람이에요. 저도 계속 논문 찾아보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에는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의 소식은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큰딸아이와 아들네에까지 전부 집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아빠의 소식에 저보다 놀란 건 우리 애들이었죠. 아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딸아이가 울면서 말을 하니 사위가 진정을 시켜주더군요. 아들내외도 누워있는 아빠를 보면서 놀라긴 마찬가지였답니다. 우리 애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들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자기 살 길이 바쁘고 처자식까지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지원 좀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입장이니 엄마로서 더더욱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누워있게 된 이후로 저는 낮에만 하던 일을 밤까지 늘려서 해야 했어요. 100세 시대에 아직 남은 인생이 3, 40년은 더 되는데 어떻게 당장 손 놓고 있겠어요. 제가 밤에도 알바를 구했다고 하니 남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 그럼 누워있는 나를 두고 일을 나가려는 거야? 둘 다 집에 있으면 돈은 누가 벌 건데요.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럼 내 밥은 누가 챙겨주는데? 내가 안 벌면 당장 다음 달에 쌀 살 돈도 없을 텐데 그게 지금 대수예요? 철없기만 한 남편은 누워서도 저렇게 철없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시키던 걸로도 모자라서 다 늙어서까지 고생을 시키는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슬퍼하기만 할 겨를이 없었답니다. 자식들 키워내느라 우리의 노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바쁘게 벌어야 했어요. 저라고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쌍방 힘든 건 마찬가지이니 견뎌야죠. 저 또한 남편의 마음까지 보살필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었고 저 혼자 힘든 시간들을 감행하면서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몸에 약간 이상 신호가 오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깨가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을 가봤는데 오십견이 왔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한 대가가 이거라니요.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더 했다가는 남은 평생 어깨를 쓰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병원에서의 말이 생각나 일을 줄이기로 했어요. 일정 수준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애들도 다 크고 했으니까 그냥 집을 작은 사이즈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어? 집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말에 당장은 집을 파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이랬어요. 아니 지금 집값이 조금 올랐을 때 옮기는 게 낫지 이 사람아. 우리가 뭐 한다고 28평이나 되는 집에 있어. 그냥 15평이나 18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구먼. 아휴,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성질하고는.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노발대발 난리 벼락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하나뿐인 처지였지만 한편으론 저희 부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집을 내놓고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집이 쉽게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점 찍어뒀던 집이 그 사이에 나가버릴까봐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했고 왠지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온 집안을 대청소해뒀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개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내 사모님, 부동산이에요. 오늘 그 집을 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이따 잠깐 들려도 되지요? 저는 순간 캐제를 부르며 알겠다고 했어요. 아이, 네, 그럼요. 얼마든지 오셔도 되죠. 그리고 저는 곧장 일터에 출근을 조금 미뤄달라고 말씀드리고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어제 그렇게 온 집안을 들쑤시면서 대청소를 한 보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괜스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었죠. 다른 것보다도 집에 환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집을 보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인상이 다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받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잠깐 작은 애들네 집에 가 있는 게 어때요? 이 사람아, 가긴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있는 게 뭐 어때서 나를 작은 애한테 보내려고 하는 건데? 누워있는 내가 창피하기라도 한 거야? 제가 말을 하니 남편은 또다시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겁니다. 저도 순간 화가 나서 한마디 했네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 보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좋자고 말했건만 성질은 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게 그 소리잖아. 누워있는 내가 쪽팔려서 하는 말 아니야. 난 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없어. 그렇게 알아. 침대 생활을 하기 전이나 후나 성미가 지저분한 것은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 이겨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으로 그냥 꾹 하고 참아버렸어요. 최대한 깔끔해 보여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심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안방문을 환기한다고 활짝 열었답니다. 옆에 내야 추워 죽겠는데 문을 열고 그래. 당장 닫지 못해? 방에서 구린내 풍기면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사겠어요? 좀만 참아요. 남편한테 한 방 먹일 생각으로 한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전 거실로 나왔어요. 속으로 한껏 비웃어줬답니다. 그렇게 중개인이 올 시간이 되었고 집 보러 올 사람과 함께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보러 온 사람은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인상이 수더분하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들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아들한테 해줄 신혼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다 괜찮은 사이즈네요. 역도 가까이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것 같고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 매물 많이 없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저는 바로 저희 집의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이만한 집이 또 없긴 하겠네요. 저희 2층이랑 아래층도 다들 신혼부부들이에요.
애 하나 낳아서 키우기에도 딱인 평수죠. 제 말에 중개인이 신나서 한술 더 뜨더군요. 아유, 우리 사모님이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여기 바로 인근에 대형마트랑 초등학교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신혼부부한테는 아주 딱이라니까요. 분위기는 점점 더 좋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대로면 바로 계약을 할 것 같았죠. 저는 기세를 몰아서 우리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희 설명이 이어질수록 여자는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어쩜 주방을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셨어요? 올해 새로 지은 신축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깔끔한 편이라서요. 더럽게 있는 꼴을 보질 못해요. 마음에 드신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아유, 진짜 집 관리를 기똥차게 하셨네요. 뭐 하나 부족한 구석이 없어요. 그 말에 이제 진짜 계약만 남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인 안방이 남아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자에게 미리 슬쩍 귀뜸을 해주었어요. 괜히 안방에 들어갔다가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는 집 살 생각이 쏙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안방에 저희 바깥 양반이 계시는데 붕이 와서 누워서 지내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속삭이듯 넌지시 말을 하니 여자도 제게 속삭이며 대꾸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안방문에 노크를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안방 보러 들어가요. 대꾸까지 해줄 심성군 남편은 아니라 들어간다는 통보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답니다. 여자는 안방을 여기저기 훑어보더니 이내 별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남편을 흘끗거리며 쳐다보는 겁니다. 안방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 좋다고 하던 사람이 아무 말이 없으니 근슬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더니 방보다는 남편을 너무 쳐다보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그걸 지켜보는 제가 더 민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줄은 모르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여자를 데리고 나갈 생각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뭐 그냥 벼 잘 들고 조용해서 잠자기 좋아요. 이제 나가시죠. 그런데 그 순간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의 말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까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뛰어서 진정이 안 되는 기분이에요. 어머, 오빠 맞지? 아이고, 여기 사는 줄은 몰랐네. 여자는 저희 남편을 알고 있는 듯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랑 아는 사이시라고요? 네, 그럼요. 용택이 오빠 맞잖아. 남편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잘 아는 사이긴 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때 남편도 고개를 돌려 여자를 보더니 꽤나 놀란 눈치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숨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엊그제도 콜라텍에서 만났잖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걸 보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다. 그치?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저희 남편 풍이 와서 누워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풍이요? 어머머. 여자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하다며 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었죠. 아이고, 오빠 정말 웃긴다. 콜라텍에서도 말빨 하나로 여자들을 그렇게 올리고 다니더니 집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빠, 나는 오빠가 입에 모터라도 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꽤나 진짜인 모양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쪽이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지 못하시겠어요? 남편은 이불을 코끝까지 잔뜩 올린 채로 말하는 거예요. 순간 직감적으로 저 인간이 지금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가 보다 싶은 겁니다.
여자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용택이 오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채비 중에 채비인데, 아이 언니, 그걸 모르신 거예요? 오빠가 사준 가방, 지금까지 잘 들고 다니고 있어. 비싼 거라더니 좋긴 좋더라. 여자는 신이 나서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을 자랑하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값이 나가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저한테는 한평생 장바구니 하나를 사준 적이 없는 양반인데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풍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콜라텍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 말을 좀 해봐요. 기가 차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되려 여자가 제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머 언니, 풍이요? 오빠는 어떻게 하고 많은 병 중에 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오빠 춤을 얼마나 기깔나게 추는데요. 스텝이 한두 번 밟아본 스텝이 아니에요. 오빠, 나 아직도 오빠한테 배운 스텝으로만 춤추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봐봐, 잘하지? 그러면서 여자는 춤추듯 발을 움직이기까지 하더니 이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들이미는 거예요. 언니, 이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빠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데요. 기가 막히죠? 저는 동영상을 보고 정말 그렇게 놀랄 수가 없었어요. 동영상 속의 남편이 세상 현란한 스텝으로 춤을 추고 있고 주변엔 다른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남편에게 환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동영상을 찍은 날짜를 보니 불과 2주 전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이없은 그 자체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동영상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거 진짜 당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불을 확 걷어 제껴버렸는데 이불 속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또 한 번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에구머니나,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게 다 뭐예요? 이불 속에는 글쎄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짝이 옷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숨겨둔 사실이 있었어요. 풍으로 쓰러졌던 그날 수술을 받고 난 후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사도 마비가 올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의아했거든요. 그냥 모두를 속인 거였어요. 두 다리는 멀쩡하고 수술 후유증도 전혀 없었죠. 그냥 일하기 싫고 탱자탱자 놀고만 싶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싹 다 구라였죠. 그렇다고 풍이 아주 안 온 건 아니었는데 경미한 풍이라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는 놀고 싶은 마음에 저만 일하게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이었답니다.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콜라텍에 다니면서 맨날 춤추고 놀아제낀 거였죠. 자기가 풍인 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 가발과 선글라스까지 끼고 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인지 짐승인지 정말 그 자리에서 확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분에 차서 말했어요. 이건 뭐 광대야 서커스단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이럴 거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어디 일어나서 춤 한번 춰봐요. 영상 보니까 딴따라도 이런 딴따라가 없던데. 나 참 기가 막혀서. 남편은 곧 죽어도 누워서 꼼짝을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두 눈으로 남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꼼수를 한번 부려봤죠.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는 난초를 들고 와서 손에서 놓쳐버리는 신용을 했더니 남편은 기가 막히게 갑자기 난초를 향해 뛰쳐오더라고요. 두 눈으로 보고도 정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있을까 싶었답니다. 뭐야? 진짜 멀쩡한 거야? 오늘 그냥 영원히 못 걷게 해주마. 저는 난초를 확 뽑아버려서 그걸로 남편의 머리를 마구 치고 이내 머리 끄덩이를 잡아버렸어요. 지금 못하는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아이고 아파. 그만 놔줘 이 사람아. 당신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젊어서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건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영원히 누워있게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동안 걱정했던 내가 바보고 등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분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난초 걱정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난초를 주워 담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건 뭐 내가 사람이랑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짐승이랑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이 인간이랑은 정말 끝이라고 다짐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가발도 선글라스도 끼지 않은 남편을 알아본 걸까 싶었죠. 그래서 분이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남편 얼굴은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보니까 콜라텍인지 거기서 놀 때도 항상 선글라스랑 가발을 쓰고 있던데. 그리고 거기는 안이 어두컴컴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던데. 그리고 여자는 제게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오빠, 어차피 다 저질러진 마당에 말해도 상관없지? 사실 저 오빠랑 만나는 사이였어요. 저랑 잘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또한 양다리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뒤로 그냥 쪽내버렸죠 뭐.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40년을 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남편은 춤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외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는 진짜 끝이 난 줄 알았던 저의 악몽은 끝이 아니었고 순전히 저의 환상이고 착각이었던 거죠. 심지어 바람을 양다리로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제주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골이 나서 그런지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내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자는 저희 집에 의도적으로 방문했던 겁니다. 뭐 아들이 장가 가서 집을 해준다는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죠. 제 나이 또래 되어 보였지만 미혼이었어요. 콜라텍에서 만난 저희 남편과 불륜인 줄 알면서도 뒷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양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화가 나서 일부러 저희 집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열이 뻗쳐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 저한테는 제가 진짜 사랑이니 어쩌니 말을 해놓고서는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폭로하러 오게 됐어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상황이 화가 나고 꼴 보기 싫었죠. 제가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되니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넌지시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더군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뭐 미안? 이봐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하네. 다 늙어서 아직까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당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혼 통보를 해버렸어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40년 넘도록 처음인지라 놀라는 눈치인 겁니다. 뭐 이혼? 네가 나한테 이혼을 하잔 말을 할 수 있어? 어디서 버릇없이?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길래 저 또한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야. 이거 사기죄에 불륜까지 더해서 합의금 못 주면 어떻게 되는 줄이는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 인생 말년 한번 잘 풀리겠다.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서 큰딸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큰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다시 한바탕 크게 뒤집어졌죠. 큰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소송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은 반성문을 써가면서 저에게 선처를 호소했죠.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 줄 제가 아니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40년이 넘는 인생을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딸랑 이런 종이 한 장으로 퉁치시겠다. 어림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말아요. 아유,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정 그렇게 저한테 빌고 싶으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 제일 많은 시간에 공원 정자에 가서 당신이 콜라텍에서 추던 그 춤 추면서 잘못했다 싹싹 빌어봐요, 어디. 그 서커스 같은 옷이랑 가발 선글라스까지 끼고.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에 있는 소품 가게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가발과 머리띠 같은 것까지 주면서 다시 말했어요. 가발은 제가 준 걸로 자꾸 해요. 이거 아니면 저도 더 이상의 합의는 없을 줄 아셔. 저놈의 옆에 내가. 그 성주의 머리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코가 석자인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인간 쪽이니 급한 사람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결국 세상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행색을 한 뒤 춤사위를 펼치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를 흘끗 쳐다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눈짓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멈추면 우리 약속도 끝이라는 눈치를 주니 멈추지 않고 춤사위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그 꼴이 우스웠는지 모른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야유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웃음이 나는 걸 숨기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쯤 했으면 본인이 얼마나 비웃음을 살 짓을 했는지 톡톡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금을 낮추거나 다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 봐.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춤까지 췄는데 왜 내가 제안한 건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건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길래 말해주었답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내가 시킨 걸 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였지. 당신 말을 다 받아준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랑 뭐 계약서라도 써서 한 게 아니잖아. 억울하면 그때 계약서를 먼저 받아놓지 그랬어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하던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서야. 아주 부들거리면서 화를 내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살면서 잘했으면 좀 좋았겠냐고요. 뭐 한다고 이런 인간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붙들려 있었는지 제 자신이 한탄스럽게 느껴졌어요. 결국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서 저에게 합의금을 해주고 완벽하게 갈라설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합의금으로 제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억만금을 주어도 제 인생을 보상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저는 고향집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막내 동생이 50이 넘었는데 막내 동생의 권유로 함께 살고 있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간에 그냥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입시 미술을 가르치는 동생이 저에게 그림을 한번 배워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요. 다 늙어서 뭘 배울 수 있나 싶은 마음에 거절을 하려 했었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배우는 데서 오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요즘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이 참 엎치락뒤치락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미운 남편과 꾹꾹 참아가면서 살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소송이혼해서 승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평생을 못 걷는 줄 알았던 인간이 춤으로 동네 아줌마들을 휘잡고 다닐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림의 기억자도 모르던 제가 그림에 푹 빠져있는 걸 보면 우리네 사는 것이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추워지는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